이번 시간에는 보전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전 처분. 보전 처분이라는 거는요, 채권을 보전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요. 크게는 가압류가 있고요, 가처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압류는 어떤 때 하는 거고 가처분은 어떤 때 하는 건지 보겠습니다. 역시 부동산이 있고요, A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A가 B한테 돈을 꿔요. 돈 좀 꿔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가 돈을 꿔주는데 A가 야, 담보로 주택을 제공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B가 야, 너하고 나 사이에 그냥 믿고 꺼주는 거지, 근저당 설정하면 또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안 하고 그냥 믿고 돈을 꿔줬는데 A가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라면 그 근저당권에 기해서 바로 경매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담보 물건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B가 괜히 저 사람한테 난 받을 돈이 있습니다, 저 사람 집 경매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법원이 그냥 그대로 해줄 일은 없겠죠. 당신이 A한테 받을 돈이 있다라는 거를 입증해라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입증 자료가 법원의 판결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B는 이럴 때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당연히 이기겠죠. 실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돈을 꿔주고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승소할 겁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경매를 신청을 하는데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민사소송이고, 민사소송은 빨라야 4개월이 걸린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일단 1차 변론기일, 2차 변론기일은 기본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빨라야 4개월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A 입장에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할까요?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B한테 돈을 꾸고 안 갚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 거고요, B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개시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으로 이 주택을 경매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팔아버립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죠. 짧아야 4개월이라는. 자, 이래서 이 소유권이 C한테 넘어가게 되면은요, B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승소의 실익이 전혀 없게 됩니다. 물론 법원 판결문은 A는 B한테 대여금 얼마 이자 얼마까지 포함해서 상환하라 라고 판결은 나겠지만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변제하지 못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A가 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빼돌리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가압류를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의 취지가 등기가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등기는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부동산상의 어떤 권리를 갖는 사람이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를 쓰고요, 그 계약에 의해서 나란히 손붙잡고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비로소 등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쪽에 동의하에 되는 건데요, 이 가압류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가압류는 설정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상으로는 틀린 말이고요, B는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A한테 받을 돈이 있어서 소송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빼돌릴 위험이 있으니까 가압류를 집행해 주세요 라고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신청을 받은 법원은 가압류를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A한테 야, B가 지금 우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 너 얘한테 돈 꿔주고 안 갚는 게 맞아? 라는 걸 물어보면 가압류의 실익도 없어지는 거죠. 지금 재산 빼돌릴까 봐 빨리 진행하는 건데. 그래서 B가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면요, 법원은 A한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그냥 아주 형식적인 절차만을 보고요, 그 절차에 맞다라고 한다면 가압류 결정을 내고요, 이 가압류 결정 낸 거를 등기 촉탁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등기부등본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가압류 집행을.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가 기재된 후에야 비로소 A한테 법원이 통지를 보냅니다. 네 집에 가압류 잡혔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가압류입니다. 근데 이 가압류라는 거는요, 본안 소송, 이거 가압류의 목적이 되는 소송, 이 사례에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죠. 이걸 우리가 본안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안 소송의 실익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 처분일 뿐이고요. 이 가압류라는 것이 곧 대여금 반환 채권이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압류를 집행하지 않고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진행할 수 있고요. 가압류를 집행하고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상에서 이것이 소멸한다고 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권 자체도 소멸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근저당권이라는 건요, 등기부 등본상에서 소멸되면 근저당권 소멸하는 겁니다. 말소되면. 물론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은 살아있지만 물건으로서의 근저당은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죠.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가압류는, 가압류와 그 본안에서 다투고 있는 채권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어떤 법률 행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라는 거는요, 굉장히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요. 사안이 중대하다 하면 급행료를 별도로 지급을 하면 당일에도 집행이 가능한 게 이 가압류입니다. 자, 보시면요, 가압류, 돈, 결국엔 돈이죠. 돈이니까 소멸되는 게 원칙이고요. 가압류는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되어 있을 때, 집행되어 있을 때 어떠한 경우도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조금 달랐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자, A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A한테 받을 돈이 있었나 봐요, B가. 근데 안 주니까 여기다 가압류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C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 C는 가압류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안 될 텐데요.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 C는 D한테 돈을 꾸었습니다. 근저당 설정했고요. E한테 또 전세권 있고요. 이런 식으로 권리가 쭉쭉쭉 설정이 돼 나갔습니다. 이럴 때 이 가압류는 현재 만약에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 부동산을 지금 팔고 있는 거죠? A? 아니죠. A는 전소유자고요. 지금 현재의 소유자는 C죠. C의 부동산을 파는 거고요. 물론 C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매각을 하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매각 대금은 누구 거다? C 겁니다. 다만 C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뿐이지 어찌됐든 C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바로 매각 대금입니다. 근데 이 비가압류라는 것은요, A 소유권인 상태에서 가압류가 집행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 B는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겁니까? A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가압류라는 건 물건, 다시 말해서 그 물건의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고 당사자 간에 유효한 채권이기 때문이에요. 그 채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집행한 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가 작용을 하냐면요. 경매로 매각됐다. 매각 대금은 C 돈이다. C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A 빚을 갚아줄 수는 없다. 이런 논리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소유자, 전소유자죠.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매각에도 불구하고 낙찰자한테 인수된다라는 논리가 예전에는 판례도 그랬고요.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판례가 바뀐 게 뭐냐면 어찌됐든 법논리로 봐서는 맞긴 맞아요. 지금 C 부동산 팔아가지고 A 빚 갚아줄 수는 없다. 이거는 맞긴 맞는데 B 가압류가 이미 집행된 상태에서 C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라고 한다면 C는 이 비가압류로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담을 용인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D 역시도 가압류 보고 설정했고 전세권 역시 가압류 보고 설정했다. 그래서 이 가압류한테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당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불축, 중요한 건 불축이죠. 불축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민사의 대전제는 큰 목적은요. 큰 목적은 억울함 없는 분쟁 해결입니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가 있는 건데 법논리에 입각해서 이 B를 낙찰자한테 인수시킨다고 한다면 낙찰자와 B 사이에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한테 배당을 해주고 얘까지 말소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불특이의 피해를 봤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그래서 지금은 전 소유자의 가압류라고 하더라도 낙찰자한테 인수되지 않고 무조건 다 말소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법논리에는 인수되는 게 맞다 보니까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거 법원이 특별 매각 조건으로 이 가압류를 인수시키겠다라는 취지를 매각 물권 명세서에 분명히 기재한 경우는 인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물권 명세서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모든 가압류는 다 소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수된다는 취지가 있으면 그 가압류는 인수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가압류고요. 어찌됐든 가압류는 돈이 목적입니다. 그럼 가처분을 한번 볼게요. 가처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A가 B한테 집을 팝니다. 이제는 B가 샀어요. 이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잔금을 다 치르러 가지고 돈을 준비해가지고 잔금을 치르러 갔는데 A가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면서 많이 당황한 표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인감증명서를 안 갖고 왔다. 돈은 오늘 꼭 필요한데 은행에 돈 갖기로 했는데 막 그러니까 그래? 너하고 나 사이에. 그리고 돈을 다 줬습니다. 돈을 매각대금을 다 준 거죠. 그죠? 줬는데 그 다음날 만나기로 한 장소에 A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럼 B 입장에서는 매매대금만 다 줬고요. 그죠? 매매대금만 다 줬고 소유권은 가져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또 해야 되겠죠. 어떤 소송을 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을 받고요. 그 판결에 기해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이라고 그러죠. A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 주택의 소유권을 B로 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럼 민사 소송이 또 시작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민사 소송이고요. 이것도 또 역시 짧아야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등기상에는 A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죠? C로 팔 위험이 생기죠. 충분히 위험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 소송하는 기간 동안 A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절차는 가압류하고 똑같습니다. 신청하면 가처분에 대해서는 A한테 통지를 하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가압류 가처분 모든 소송 사건은 인터넷으로 현재의 진행 상황을 다 검색할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다 검색이 가능한데 이 가압류 가처분은 검색이 안 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볼까봐. 그럼 나한테 가압류 들어왔구나, 가처분 들어왔구나. 아직 등기상의 가처분이 집행된 게 아니니까 빨리 팔아야지.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조차 검색이 안 되는 사건이 가압류 신청 사건하고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집행을 해 놓고요. 놓고 나서 소송, 본안 소송을 하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승소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이런 형태가 가처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압류하고 가처분하고 같은 절차입니다. 뭔가 청구할 게 있고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처분인데 굳이 왜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눠 놨을까요? 간단합니다. 가압류라는 거는요.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할 때 집행하는 절차고요. 가처분이라는 거는 돈이 아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 쟤한테 채권이 있어, 쟤는 나한테 채무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채권의 목적은 꼭 돈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요사안입니다. 요사안. 요사안에서 B가 돈을 줬는데 소유권 이전을 안 넘겨줍니다. 근데 B는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든 사고 싶어요. 이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나는 돈 다 줬는데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줘. 그럼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면 계약 불이행을 한 거고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B가 A한테 갖는 청구권은 뭐예요?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이겠죠. 아, 기분 나빠. 이런 집 살 때부터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속색이는 집 들어가서 나 행복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파기하고 내가 너한테 줬던 매매대금 돌려줘 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 선택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B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경우에는 가처분을 집행해야 되는 거고요.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 이건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가압류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로지 그 차이밖에는 없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결국에 가압류라는 거는 목적이 돈이고요. 돈이라는 것만 알 뿐이지 그 돈을 왜 달라는 건지는 모릅니다. 지금 얘기처럼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일 수도 있고요. 꿔준 돈 돌려달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권, 아니면 그 사람 이 A가 불법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일 수도 있고요. 위자료 청구권, 구상권 청구권, 뭐가 되든 간에 어찌됐든 목적은 돈이라는 거죠. 근데 경매 절차에서 목적이 돈이라고 한다면 소멸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B가 A한테 왜 돈을 달라고 하는지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소멸이니까. 근데 가처분은 그 목적이 행위라는 것만 알 뿐이고요. 그 행위를 왜 청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는 이유가 내가 너한테 샀으니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손해배상으로 대물변제를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내 거였는데 명의만 네 걸로 했는데 이제는 다시 원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으니까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는 건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왜인지에 따라서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현저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가처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사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B라는 사람이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C가 가처분이에요. 가처분인데 피보존 권리가 소유권 이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A한테 소유권 내놔라는 소송을 하기 위해서 집행한 가처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D가 또 뭐 전세권, 이후 쭉쭉쭉 권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인수와 소멸을 먼저 따져보면은요, 가처분이라는 건 목적이 돈이 아니라 행위이기 때문에요, 경매 절차에서 만족시켜 줄 수 없고 원칙적으로는 인수되는 특성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선순위도 돈이 목적인 권리, 소위 말하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에 집행된 가처분이죠. 그래서 일단 가처분은 지워집니다. 등기상에서 지워지는데 여기서 권리 분석을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처분이 지워졌다, 그래서 이제는 안전하다. 그러나 가처분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본안소송의 실익을 위해서 미리 채권을 보존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이게 지워졌다고 해서 본안소송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안소송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건 지워졌어요. 이제 소유권 나한테 넘어왔어요. 이것도 지워졌겠죠. 이것도 지워졌겠죠. 등기상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권리 없이 깨끗하게 소유권을 내가, 낙찰자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입주까지 해서 잘 살고 있는데요, 이 C가 A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승소를 하면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는 그 원인에 따라서는 내가 들어가서 살던 집도 뺏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C가 소유권을 이전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원인이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입니다. 지금 내가 매매계약을 너랑 했고 매매대금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으니까 소유권 이전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요, 우리가 절대적 사유, 상대적 사유로 얘기를 나누는데요, 좀 어려워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 사유와 상대적 사유가 있는데요, 상대적 사유라는 건 뭐냐면요, 설령 내 말이 맞더라도, 다시 말해서 너한테 산 거 맞구나, 그래서 A는 C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맞구나, 법원의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 근저당권자 선의죠. 그죠? 가처분을 아직 집행 안 했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C가 A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거라는 걸 얘는 알지 못했습니다. 선의고요. 그죠? 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합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승소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C로 소유권 이전을 해버리면 이 근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냥 이긴 걸로 끝나요. 근데 그 케이스가 아니고 원래 C 소유였습니다. 이게 원래 C 소유였는데 C가 멀리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멀리 저기 뭐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한 6개월 다녀왔습니다. 근데 A가 그 사이 동안 빈집이니까 C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다 위조해가지고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놓은 겁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C가 와서 보니까 딴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당신 누굽니까? 왜 내 집에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인데요. 그래요. 그죠? 그래서 봤더니 등기상에 권리관계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다시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야 된다 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절대적 사유입니다. 절대적 사유. 무슨 얘기냐면 가처분이 설령 나중에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요. 누구든 다 지워집니다. 다. 결국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기 위해서 가처분이 집행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아는데요.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는 원인은 다양하고요. 그 다양한 법리를 다 알지 못하면 가처분 등기에 대한 권리 분석은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때는 이게 상대적 사유고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때는 이게 절대적 사유고 이걸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우리는 소송의 구체적인 소장을 볼 수는 없고요. 결국에는 가처분은 완벽한 권리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처분 등기를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요 가처분 등기는 개조심 표지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조심. 우리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요 어떤 집 대문에 개조심 하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개가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개조심 표지판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 개조심 표지판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안에 있던 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살아왔던 개가 온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개조심 표지판이 없다고 개가 없다는 보장도 없고요. 개조심 표지판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또 개가 있다고 보장도 못합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개 어디 뭐 죽고 나서 팔고 나서 아직도 그 표지판을 안 띈 걸 수도 있고요. 그죠? 이 가처분 등기는 개조심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소기준권리 이론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책들, 강의들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설정된 가처분, 집행된 가처분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이기 때문에 소멸되는 게 맞고 그렇다면 안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도 그렇고 가처분도 그렇고 순위보존의 효력과 경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요. 다행히 가압류는 청구 이유는 모르겠지만 청구 목적은 돈이니까 무조건 소멸. 그러나 이건 행위고요.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그 행위를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의 본안 소송을 파악해서 가처분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권리관계의 어떤 순서로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A 소유권이 있고요. B가 근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D가 다시 근저당, E가 전세권. 이런 다음에 A가 가처분을 했습니다. 피보존 권리까지는 나오거든요. 등기부등본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말소를 청구하는 가처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A에서 C로 넘어간 이 소유권을 말소해달라는 거죠. 지금 말소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A로 소유권이 회복이 됩니다.
그죠? 이걸 왜 말소해달라고 하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가 여행 갔다 왔더니 서류 위조해서 C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A가 자기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세금 안 내려고, 세금 줄이려고, 야, 나는 이거 갖고 있으면 1가구 2주택 되니까 너 집 없는 네 이름 좀 빌려줄래? 해서 넘겼을 수도 있고요. 아까 여행 갔다 온 케이스는 절대적 사유고요. 이렇게 명의신탁은 상대적 사유입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지 모르고요. 안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길지도 모르겠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전세가 이 D 근저당권에 기한 거다. D가 경매를 신청을 한 거다라고 하면 만약에 A가 이기게 되면 소유권 회복되고요. C는 소유권을 가졌던 적이 없는 거고요. C한테 돈 꿔준 D도 소멸이 되고요. 이 소멸되는 원인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도 효력을 잃고요. 그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내 소유권도 같이 효력을 잃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권을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가 진행됐다 라고 한다면 소유권을 왜 달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이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악의 경우 가처분권자가 승소를 해서 A한테 소유권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비근저당은 누구한테 돈을 꿔준 거예요? C한테 꿔준 게 아니죠. 승소하면 이 소유권이 무효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A 소유권도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A한테 돈을 꿔주고 그 소유권에 터잡은 근저당권은 여전히 이 소송의 결과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근저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처분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낙찰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에 대한 권리 분석은 등기상에서 그게 지워지느냐 안 지워지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고요. 그 본안을 봐야 되는데 그 본안의 내용은 우리 일반 입찰자들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한다고 보고 그래서 가처분 채권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실현된다고 보고 그랬을 때 권리관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 책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반복적으로 그 부분 좀 보시고 요 강의도 좀 반복적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